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치주과학 교실의 이성조입니다. 저번 주차에 이어서 이번 주차는 CTI 멤브레인이 기본값이라니 술식의 민감도가 높으면 내가 민감해지지 뭐 이런 주제로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CTI 멤브레인이 기본값이라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 제가 군의관 3년차 때서야 2년 동안 발을 끊던 학교에 돌아가고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쭉 살펴보니 저 때는 함부로 쓰기도 겁나고 위험했던 티타늄 멤브레인을 굉장히 루틴하게들 쓰고 있더라고요. 손이 좋으신 조 과장님도 당연하지만 수련이들도 티타늄 멤브레인을 너무나 루틴하게 유용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사실 티타늄 멤브레인이 인격이 있다면 제가요 하면서 당황할 정도로 너무 루틴하게 썼는데 말씀드렸지만 제가 티타늄 메쉬는 3년차 때 한 번 정도만 써봤고 그때도 릴리징이라는 개념도 충분하지 않아서 판막을 덮기도 힘들었고 억지로 덮었다가 터져서 또 고생했던 그런 기억들밖에 없어서 이 티타늄 멤브레인이 디폴트 값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미 발전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새로운 수식과 연구를 하면서 이 CTI 멤브레인이 이미 들어와서 적용이 돼서 퍼진 상태였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티타늄 멤브레인의 프로의 실력인데 저희 조인우 과장님 실력이십니다. CTI 멤브레인은 픽스처를 식립을 하고 상방에 스페이서를 체결을 한 다음에 고를 이식을 해주고 티타늄 메쉬를 깔고 그 다음에 상방 스페이서 스크류를 커버 스크류를 체결을 해서 저렇게 고정을 해주는 방식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신 다음에 너무나 깔끔하게 수처를 마무리를 하시고 큰 변화 없이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깔끔한 고를 얻을 수가 있죠. 4개월 시점에서 판막을 리오픈을 해보면 티타늄 멤브레인을 이렇게 거상해서 보면 내부에 슈도 페리오스틸 멤브레인이라고 표현하는 막 같은 것들이 보이고 내부의 골들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잘 유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조인우 교수님, 조인우 과장님은 항상 저희를 용기를 주실 때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뭐 어떤 술식이든 해보시게 하면 되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건 조인우 교수님처럼 손이 좋으신 분들이나 해보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우부들은 함부로 따라했다가 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저희 전공의가 제공해준 케이스인데요. 전공의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다음처럼 CTI 멤브레인을 또 용감하게 그래 해보면 되지 하고 사용을 한 다음에 다소 판막 색깔이 안 좋기는 한데 이렇게 좀 혈행이 좀 안 좋아 보이기도 하죠. 뭔가 판막이 데미지를 입었다 싶어 보이는 형태로 보이긴 하지만 나름 열심히 봉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를 보려고 스티치아웃 때 뵀더니 다음과 같이 뻥 뚫린 뭔가 러프한 슬러피한 조직이 보이고 이거 안 되는데 하는데 팔로우 해봤더니 다음과 같이 티타늄 멤브레인이 노출이 된 CTI 멤브레인이 노출이 돼버린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무턱대고 따라했다가 이렇게 울게 되는 전공의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저도 일단은 별 개념 없이 따라했다가 상당히 운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돌아와서 새롭게 제 입장에서는 새로운데 일단은 이미 치주과 의국에서는 적응이 되어 있었던 CTI 멤브레인을 저도 좌충우돌 사용해 가면서 적응을 하면서 또 거기서 깨닫게 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고자 이번 챕터를 준비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CTI 멤브레인은 다음과 같이 수평적으로 과도한 결손 또는 수직적으로 결손이 있는 부위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수평적으로 결손이 있는 부위에 슈도 페리오스틸 멤브레인 또는 인접골의 높이를 보상해 줄 만한 스페이서 높이를 체결을 해주고 CTI 멤브레인을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해준 다음에 스페이서 커버 스크류를 통해서 이 CTI 멤브레인을 고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CTI 멤브레인은 골에 충분히 밀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밴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 상태에서 그냥 밴딩을 하면 대부분 뜹니다. 판막 사이에서 멤브레인이 뜨면서 뚫고 나오는 경우까지도 있기 때문에 프리 밴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골의 결손부 형태를 보고 내가 생각한 대로 CTI 멤브레인을 밴딩을 한 다음에 필요한 만큼 골을 충분히 빵빵하게 넣고 밴딩한 CTI 멤브레인을 적용을 하게 되죠. 이때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CTI 멤브레인을 생각보다는 조금 더 구부려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리식재를 충분히 얹은 상태에서 CTI 멤브레인을 얹었을 때 얘가 골 이식재 때문에 살짝 벌어지는 정도,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구멍 사이사이로 조금 자세히 보셔서 내부가 좀 떠 보인다 하면 추가적으로 골을 더 넣어주는 게 좋고요. 어쨌든 프리밴딩을 통해서
미리 구부려 놔야지 티타늄 멤브레인이 뜨거나 또는 내부에 골이 비거나 그런 상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전에 조인우 교수님이 다른 곳에서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티타늄 멤브레인, CTI 멤브레인도 위아래가 있습니다. 일반 티타늄 멤브레인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이 CTI 멤브레인을 클로즈업해서 보게 되면 윗면과 아랫면이 있는데요. 윗면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매끈한 곡선과 내부 원들도 다 뭔가 안쪽으로 말려간 듯한 곡선을 보입니다. 금속에 말려가 있는 곡선. 그러니까 위에서는 부들부들한 표면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날카로운 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 좀 되게 거칠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런 이 거칠어 보이는 부분들이 다 결국에는 조직에 이리테이션 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이거는 저희 조인우 과장님께서 만들어 놓고 저에게 제공을 해주신 영상인데, 방금 말씀드린 윗면, CTI 멤브레인의 윗면으로 손톱을 긁게 되면 보시다시피 긁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랫면으로 손톱을 이렇게 긁어보게 되면 마치 저희 큐렛 샤프닝 하고 나서, 치주 큐렛 샤프닝 하고 나서 손톱에 긁어보면 긁힌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CTI 멤브레인 하방으로 손톱을 긁었을 때는 박박 긁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날카로운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연조직 쪽으로 향하면 판막에 이리테이션을 줄 거고, 판막이 손상을 입거나 쉽게 오픈되는 그런 상황을 발생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후에 좀 많은 공정의 변화가 있어서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고는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거는 따끈따끈한, 바로 저번 주에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인데, 사실 아직까지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윗면은 이전 사진과 동일하게 뭔가 매끈한 양상이라면, 아랫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다소 거칠어 보이는 부분들이 구멍구멍 사이사이에도 조금씩 보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다소 뭐 처음 보여드린 사진보다 훨씬 뭐 나아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일말의 이리테이션이 있으면 가뜩이나 판막이 열리면 안 되는 티타늄 멤브레인 성질인데, 이것 때문에 판막이 조금씩 열릴 가능성이 있다면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윗면과 아랫면을 분간해서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티타늄 멤브레인, CTI 멤브레인의 특성에 대해서 많이 고찰을 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처음 이제 CTI 멤브레인을 적용을 할 때, 완전 첫 케이스는 아니지만요, 적용을 할 때 약간의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제가 CTI 멤브레인 뿐만 아니라 다른 티타늄 멤브레인을 많이 사용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사용을 했다가 터지면, 픽스처와 함께 감염이 되면 다 제거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때 환자분께 어떻게 말씀드리지? 약간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소심한 편이라서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CTI 멤브레인으로 GBR을 하되 임플란트를 추후에 심은 케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고찰을 할 거리가 있더라고요. 일단 술점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다음과 같이 43번부터 46번까지 길게 결손부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사진만 보자면 그렇게까지 뭔가 심한 디펙트가 있을까? 이렇게 싶은 정도의 방사선 사진인데, 역시 방사선 사진은 방사선 사진일 뿐인 게, 보시다시피 43번 부위는 뻥 뚫려 있는 결손이고, 상방이랑 측방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얇은 가시뼈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의 가시뼈가 되어 있으면 식립할 때 드릴이 미끄러지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골 폭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도한 GBR, 과도하다기보다는 헤비한 GBR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어쨌든 헤비한 GBR을 먼저 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란히 열심히 디코르티케이션을 시켜서 출혈을 유도를 했고요. 협측에 고리식 재료를 다음과 같이 적용을 시켜 주었고, 상방에는 스크류로 고정시킨 CTI 멤브레인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내부의 고리식재가 조금 부족해 보여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적용을 해 주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봉합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미리 변명을 드릴 부분은, 이 실크를 보시면 굉장히 두껍고 빳빳해 보입니다. 그죠? 이게 2018년도에 했던 건데요. 지금은 이제 6제로 실크를 사용하고는 있는데, 그 당시까지는 제가 4제로 실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밧줄처럼 두꺼운 실크를 사용했다는 거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스티치아웃 당시에는 연조직 치유에 큰 문제 없이 다음과 같이 폐기가 된 상태로 내원을 하셨고요. 4개월 뒤에 임플란트 1차 수술을 위해서 내원을 하시고 판막을 열었을 때 다음과 같이 슈도 헤르스틸 멤브레인에 둘러싸인 내부 고리식재들이
잘 유지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6번 디스탈 부위, 7번 메지알 부위 쪽에 약간의 고리식재가 날림 현상이 보이기는 했지만 사실 식립할 위치에서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썼고요. 그 다음에 식립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식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케이스를 가져왔는데요. 분명히 6번 위치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6번 위치는 나쁘지는 않은데 이 4번과 3번의 위치는 상당히 버칼로 밀려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상당히 더 설측으로 위치를 해서 이미 드릴링을 시작했을 텐데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잔종골 자체가 굉장히 띵한 얇은 뼈였기 때문에 잔종골은 단단하고 얇은 상태고 만들어진 뼈는 두툼하지만 상당히 소프트한 상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정중앙 부위 이 부분에다가 드릴링을 시작을 했어도 이 딱딱한 골벽을 뚫지 못하고 드릴링이 살살살 밀리다가 확장하면서 점점 협축으로 이동을 한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차에도 말씀드렸던 그 ARP 할 때도 IARP를 해서 기존 골에 최대한 픽세이션을 얻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처럼 아마 이 케이스도 제가 지금 만났으면 일단 식립을 하면서 CTI 멤브레인을 같이 적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소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했고요. 결국 힐링 어버트먼트를 달고 또 두꺼운 밧줄 같은 실크로 다음과 같이 봉합을 해 두었습니다. 술후 파노라마 사진은 이 정도로 나타났고요. 물론 이제 협설측적인 건 볼 수는 없지만 수평적인 골 레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어느 정도 보철 임프레션 코핑을 끼웠을 때까지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환자분은 더 이상 팔로우업을 오지 않아서 이후의 상황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지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고자 한 거는 잔존골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CTI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선 GBR을 하시게 된다면 기존 골의 픽세이션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고 하지만 반드시 기존 골의 픽세이션을 얻도록 드릴링을 잘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케이스는 상하게 잔존 취급만 좀 존재하고 상한 치아만 있어서 다 제거를 해야 되는 케이스인데 이후에 다른 분들이 사용하는 거 그리고 저희 의무원들이 세미나를 하면서 케이스를 들고 온 걸 보니 저처럼 그냥 단순하게 CTI 멤브레인을 밴딩해서만 적용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조각조각 잘라서도 쓰고 어디에 붙여서도 쓰고 다양하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나름 저도 한번 변형을 해보고 싶다 하면서 케이스를 찾아보다가 이제 결국 만나게 된 증례인데 이분은 이제 상하 오버덴처를 하기 위해서 상하게 2번과 5번 자리에 양측의 대칭으로 식립을 의뢰를 받은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판막을 박리를 하였는데 이거는 교합평면에서 오분학 사진을 찍은 듯이 교합평면 사진을 찍었지만 사실 판막을 박리하고는 한꺼번에 찍을 수가 없어서 제가 부분 컷을 찍어서 잘라서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덩누덩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2번과 5번에 해당하는 자리에 식립을 했고요. 22번, 25번 자리는 사실 주변 골이 좀 탄탄해서 크게 걱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 10번대 부위인데요. 요 10번대 부위는 버칼본, 12번의 버칼본이 여기 껍데기 뼈가 있고 이렇게 쭉 경사져서 내려가는 얇은 뼈의 형태였고 요 부분은 앞뒤가 뭔가 뚫려 있는 형태입니다. 책방에서 보셔도 여기 약간 픽처가 비쳐 보이는 것 같은 얇은 뼈가 남아 있었고 이거는 15번은 메지알 디스탈이 뚫려 있는 형태의 그런 형태의 디펙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시다시피 디콜티케이션을 시행을 하고 GBR을 시행을 하기로 했고요. 이 부분은 고리식재를 넣고 여기도 GBR을 시행했습니다. 사실 앞쪽은 그래서 CTI 멤브레인 쓰는 게 뭐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와서 보자면 이쪽은 잔존골이 조금 컨테이너블한 디펙트라서 이 정도 쌓아주고 콜라겐으로 된 차폐막으로 덮었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때 이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었는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 티타늄 멤브레인을 3분의 1 정도를 잘라서요. 이 윗부분을 이렇게 월을 쌓아주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스크류를 이용해서 픽세이션을 주고 이렇게 메지알 쪽에 터진 쪽에 월을 쌓아주고요.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은 12번 버칼 쪽에 호리존탈 어그멘테이션 하는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콜라겐 멤브레인을 다음과 같이 피개를 하였고요. 최종적으로 수처를 해 주었습니다. 콜라겐 멤브레인은 사실 피개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저 당시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되게 소심한 편이라 이렇게 잘라서 사용한 CTI 멤브레인의 일부가 날카로우면 혹시 조직에 이리테이션을 주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으로
콜라겐 멤브레인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좌측처럼 수처를 진행을 하였고 우측처럼 스티치아웃을 진행을 하였는데 우측 스티치아웃 진행된 사진을 보시면 뭔가 가운데 이렇게 그루브가 있습니다. 그죠? 연조직 사이에 무슨 고랑이 생겼어요. 이거는 사실 터졌다가 다시 세컨더리 힐링이 된 흔적이죠. 이런 세컨더리 힐링이 잘 안 되기는 합니다. 티타늄 메쉬를 많이들 사용해 보셨겠지만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터진 상태에서 다시 위에 상피가 덮인다? 거의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런 양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처음에는 그냥 운이 좋았나? 사실은 처음에 스티치아웃 때 그 당시에 스티치아웃 할 때는 이게 세컨더리 힐링이 됐다 이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연조직이 잘 덮였네? 성공했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게 뭐 터졌다가 붙었다 이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는데 추후에 이제 고찰을 하다 보니까 이 양상은 분명히 터졌다 붙은 양상인데 왜 붙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들을 천천히 살펴보게 됐을 때 다른 이제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일단은 세컨 서저리를 진행을 하였고 앞에 월 깔았던 부분과 CTI 멤브레인 협직에 적응해 준 부분을 제거를 했을 때 예상했던 대로 슈도 멤브레인이 생기고 내부에는 탄탄하게 골이 잘 유지되면서 형성이 된 걸 확인을 하였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케이스를 잘 살펴보았을 때 초기 인시전 라인 자체를 제가 가상으로 옐로우하게 라인을 그려 놓았는데 이 라인 자체가 걸리는 CTI 멤브레인이 요만큼입니다. 가상의 선에 걸린 부분이 이만큼이고 이쪽에서는 메지알 월에다가 붙여서 월을 이렇게 쌓았기 때문에 인시전 라인이랑 겹치지가 않습니다. 고로 절개선과 CTI 멤브레인이 아주 최소량만 닿거나 거의 안 닿았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의 CTI의 멤브레인에 의한 혈류 방해가 최소화됐기 때문에 세컨더리 힐링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이렇게 조직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하 구개측에 가깝다 보니 조직이 굉장히 두꺼운데 이렇게 두꺼우면 물론 오히려 잘 터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변 조직에서 혈류량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힐링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사한 케이스로 또 저희 수련인 선생님한테 제보받은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식립을 3개를 했고요. 인시전 라인 자체는 굉장히 팔라탈로 치우쳐져서 이렇게 인시전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족해서 고리식을 이미 진행한 상태고 이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CTI 멤브레인을 다소 좀 누덕누덕하지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개를 했는데 역시나 뭔가 벌어졌다가 붙은 듯한 흔적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케이스처럼 보시게 되면 일단 티타늄 멤브레인, CTI 멤브레인과 절개선 자체가 아예 가깝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조직 두께도 팔라탈 쪽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두툼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툼한 팔라탈이 오히려 터짐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CTI 상방에서는 조금 더 재생에 세컨더리 힐링에서 도움이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운 좋게 치유가 된 케이스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시전 라인을 설계를 잘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일반적인 증례는 대부분 이제 열개 증례가 발생이 되죠. 다음처럼 CTI 멤브레인을 하고 뭔가 조금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인시전 라인들과 터진 조직들을 열심히 봉합을 해봤자 일부가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시전 라인 상방으로 열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흔한데 이것도 이전에 공준영 교수가 강의할 때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공준영 교수는 아마 계속 버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저희 의구 프로토콜은 4에서 6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에서 6주라는 정확한 수치가 딱 정해져 있는 뭔가 연구가 있고 논문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이제 GTR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거에 비흡수성 차폐막으로 GTR을 했을 때 차폐막을 제거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기가 4에서 6주라고 표현들을 했습니다. 4에서 6주 뒤에 그 비흡수성 차폐막을 제거를 했을 때 내부에 뭔가 육아 조직처럼 보이는 몽골몽골한 조직들이 생기는데 그게 육아 조직이 아니라 골양 조직이다. 곧 골이 될 조직이니까 그거 긁어내지 말아라. 그리고 판막을 덮어라. 이렇게 배워왔거든요. 그것처럼 4에서 6주 동안은 충분히 내부에서 회복이 되고 골양 조직 비슷한 조직들을 생성해낼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길어지면 오히려 노출량이 많아지고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늘어나니 4에서 6주 정도의 회복 기간을 주고 제거를 해주자. 이게 저희 쪽 컨셉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스트반 어반 선생님이 쓰신 버티컬 2라는 책을 보시면
거기에도 이제 노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티타늄 멤브레인은 아니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티타늄 멤브레인이 아닌 비흡성 일반 DPTFE 차폐막을 썼을 때는 8주가량 노출되었을 때 8주가량을 기다렸다가 드레싱을 해주면서 기다렸다가 8주 뒤에 제거를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면 4에서 8주 정도를 드레싱, 한 달에서 2달 정도를 드레싱을 하면서 기다려준 다음에 멤브레인을 제거를 하고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을 좀 일찍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노출이 되었을 때 염증 반응 없이 잘 버티고 있다는 가정하에고요. 그 부분이 화끈거린다든지 염증의 증상을 나타내시는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차라리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상방이 10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요. 또 다른 생각보다 흔한 경우가 멤브레인이 측방으로 노출되는 경우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런 상태이고 CTI 멤브레인을 적용을 해서 열심히 수처를 해 주었는데, 스티치아웃 당시에 이 부분이 상당히 불안하게 곧 터지겠구나 싶은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대놓고 터지진 않았는데 상방은 멀쩡했으나 측방에 무언가가 보였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저희 CTI 멤브레인의 형태를 자세히 보시면 이 날개, 측방에 있는 날개가 옆에 조직을 뚫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뚫고 나온 부분이 과연 얼마나 이리테이션을 일으킬까, 이것도 사실 지켜보게 되면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임플란트 GBR 범위와는 살짝 떨어져 있는 부위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고민이 되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드레싱을 하면서 좀 기다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멤브레인이 더 심하게 확장이 돼서 노출이 된다든지 빠져나온다든지 그런 부분만 아니라면 그냥 이 상태에서 드레싱을 하고 최대한 원래 계획했던 2차 수술 기간까지 4개월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4개월 뒤에 확인을 해보시면 픽스처가 들어간 범위 근처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티타늄 멤브레인이 노출됐던 이 부분은 약간의 디펙트처럼 움푹 들어간 부분은 보이지만 당장에 필요한 부분의 골은 충분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게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될 수는 있는데, 마냥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게 측방 노출이 만약에 심할 경우에는 이것도 좀 조심을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 케이스고요. 상당히 심한 버티컬 디펙트를 보여서 역시 소심한 마음에 일단 선 GBR 후 임플란트를 심겠다, 이렇게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고요. CTI 멤브레인으로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MGJ 라인이 상당히 위로 시프팅 된 것으로 봐서 굉장히 많이 잡아 당긴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런데 스티치아웃 당시에는 요만했던 점막을 뚫고 나와 있던 요만한 CTI 멤브레인이 방심하고 있더니 한 달째는 이만큼 밀고 나왔습니다. 이건 뭔가 불안한 형태죠. 사실 제가 밴딩을 한 게 이런 식으로 밴딩을 했을 텐데 이렇게 밀려 나왔다는 얘기는 이 안에서 이 멤브레인이 고정 없이 돌아다녔다는 얘기고 점점 뭔가 안 좋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조금 더 지켜봤는데 여전히 여기 자세히 보시면 뭔가 치태 같은 것도 좀 껴있고, 환자분은 통증은 아직은 호소하진 않으셨지만 약간 이제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점점 더 얘가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일찍 빼주게 됐고요. 한 2달 정도 만에 제거를 해 주었는데, 이러고 나서 제가 제 잘못을 감추고 싶었는지 이제 프로브로 길이를 재놨습니다. 이렇게 10mm 정도 두꺼운 뼈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사실 팩트는 이거죠. 여기 인접골 높이에서 마치 절벽으로 떨어지듯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깊은 디펙트가 있고 인접골로 조금 경사져서 올라오는 이런 형태의 폭탄 맞은 디펙트가 생겨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 기준으로는 이게 픽스처를 식립할 수 없는 길이가 나온 건 아니고 어쨌든 내부에 일부에 골이 생겼으니 여기에 맞춰서 식립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지 골 디펙트를 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판막으로 가린 상태로 심어놓고 자, 패스 이거예요 이러고 사진을 찍어놨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수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식립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었고, 하방에 잔존골이 많았기 때문에 상악동 하연이 여기기 때문에 식립 자체는 큰 문제 없이 진행은 되었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 앞쪽 상방에 높은 뼈가 있고 7번 매지알이 높은 뼈가 있고 쑥 떨어진 다음에 뼈가 이렇게 올라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넣어놨던 티타늄 멤브레인이 제 위치에 있지 못하면서 얘들을 다 뭉개버린 거죠. 그러면서 경사진 형태로 아쉽게나마 뼈가 재생이 된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참으로 다행히도 이분은 5년 정도 팔로우업된 방사선 사진인데
요 후방 부분에 경사져서 뭔가 직각으로 떨어졌던 본들이 스스로 잘 회복이 되면서 다행히 식립한 임플란트가 잘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측방 노출이 말씀드렸듯이 염증이 없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게 염증이 심했다면 지금 같은 결과를 맞지도 못했을 겁니다. 훨씬 더 폭탄을 맞았고 식립도 못할 정도로 염증이 심해지고 다 긁어내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환자분께도 죄송하고 위해하고 그런 술식이 되었을 뻔했죠. 그렇기 때문에 CTI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잘 뒤적거려서 측방에 혹시 노출이 있는지 그거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하다가 하악이었는데요. 설측으로 그것도 약간 구강 저방향으로 뚫려 있어서 제가 확인을 못했다가 모두 긁어내고 엄청 엉망이 된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상방 노출이 안 되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세컨 서저리 전까지 하방 쪽에 노출이 없는지, 측방 쪽으로는 노출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2017년에 알라딘 등이 발표한 논문인데요. 티타늄 메쉬가 노출이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매니징을 할까 했을 때 본인들은 파셜 리무버를 통해서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CTI에 적용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가져와 봤는데요. 알라딘의 보고에 의하면 이렇게 얇은 리치가 있는 경우에 고리식재를 넣고 티타늄 메쉬를 적용을 시켰고 이렇게 노출이 일부가 되면 이런 메쉬의 형태이기 때문에 마취를 하고 이 노출된 부분을 갈아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추후에 상피가 덮이면서 주변에 더 이상 염증 상태가 없이 깔끔하게 치유가 되더라, 이런 보고를 하였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얇은 리치가 두툼한 리치로 잘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사실 CTI 멤브레인은 형태적인 특성상 픽스처랑 같이 엉켜있기 때문에 쉽게 갈아낼 수는 없지만 방금 보여드린 그런 얇게 노출이 된 케이스에서는 한번 고려를 해볼 수도 있는 술식이 아닐까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CTI 멤브레인 일부 노출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티타늄 멤브레인을 사용을 할 때는 데드 스페이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 CTI 멤브레인 하방에 뼈가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잘 들어가야 됩니다. 빵빵하게 공간 없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성기게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사례를 마주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지금은 졸업한 저희 전공의 선생님이 제보해 준 케이스인데 다음과 같은 결손부에 6, 7번 두 개를 식립을 하기 위해서 판막을 거상을 하였고요. 거상 후에 다음과 같이 패스를 맞춰서 식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 디펙트가 보이기에 요거를 사실 저는 이 정도면은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보겠는데 이 부분을 CTI를 쓰겠다고 스페이서를 임의를 장착을 하고 여기에다가 본그래프트를 하고 나름 열심히 CTI 멤브레인을 또 커버를 했습니다. 설측은 굳이 왜 해줬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설측을 포함해서 협지까지 이렇게 벌키하게 나름 본그래프트와 CTI 멤브레인 적용을 시켜 주었는데 이걸 클로즈업을 해서 보시면 구멍 사이사이에 골 이식제가 잘 안 보입니다. 물론 좀 어두워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요런데 좀 골이 단단하게 있는데 주변에는 요런데 직하방에는 골 이식제 파편이 조금씩 보이시죠? 근데 요런 데는 없어요. 그죠? 제 거 중에 제 자랑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제 거 중에 잘 된 케이스를 제가 확대해서 봤더니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구멍 사이사이 쪽으로 짜잘짜잘하게 파티클들이 다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CTI가 없다고 상상을 한다면 균일하게 골들이 들어가서 위치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부분은 티타늄 멤브레인이 성기게 떠 있네 라는 걸 확대해서 보시면 아실 수가 있죠. 내부에 혈이 많이 차 있지 골 이식제가 단단하게 엉겨 붙어서 안에 꽉 차 있구나, 이런 느낌과는 사뭇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약간의 갭이 떠 보이는 부분은 슈도 멤브레인으로 피게가 되면서 이 골 이식제가 유지가 되겠지만 이렇게 어설프게 떠 있는 부분은 슈도 멤브레인은 덮이지 못할 뿐더러 내부의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유가 조직이 형성되고 심하면 염증 반응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어찌됐든 이걸 눈치 못 챈 저희 수련이는 열심히 봉합을 해주었고요. 피치 아웃 때까지도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차 수술을 하러 내원하셨을 때 다음과 같이 염증 반응 없이 큰 문제 없이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열어봤을 때는 결과가 좀 처참했습니다. 판막을 열었는데 벌써 열 때부터 쎄한 느낌이 있어서 초반부터 사진을 찍었던데 판막을 절개를 해서 거상을 했더니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반짝반짝한 슈도 멤브레인이 아니라 뭔가 이글이글한 조직들이 주변을 감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CTI 멤브레인까지 같이 제거를 하고 스페이서만 남긴 상태에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보시다시피 뭔가 이글이글한 육아 조직, 그리고 채골화되지 못하고 함께 엉겨붙지 못하고 떠다니는 고리식재 파편들, 그리고 부족한 힐링을 보이는 높이가 낮은 조직들까지 다양한 뭔가 불량한 요소들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 이거를 진행한 수련이가 저희 그 당시 3년차 수련이들 중에서도 손이 좋기로 유명한 수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나온 거 보고 놀라서 저에게 제보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름의 고민과 분석을 했을 때 이런 결론을 내렸던 거죠. 데드 스페이스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술식은 진행이 돼야 되니까 저희 힐링 스페이서를 이용해서 요만큼의 높이의 보상이 있다 한들 하방으로 이런 일렁일렁한 조직이 있으면 이걸 제거하고도 과연 이 밑에 조직이 단단한 조직일지 안 좋은 조직일지 장담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미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스페이서를 제거를 해주고 다음과 같이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을 해줬습니다. 환자분께 죄송해서 그랬는지 각하 조직이라도 증대시켜줘야지 하면서 부분층으로 이렇게 또 내려놨더라고요. 부분층 증대, 각화 조직 증대술을 시행을 하면서 힐링 어버트먼트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일렁일렁한 육아 조직 같은 이런 조직들이야 금방 사라지기는 하겠지만 이게 사라지면서 단단한 조직으로 대체가 되느냐 또는 아예 이 부분이 퇴축이 되면서 초반부터 픽스처가 노출되면서 안 좋은 상태로 가느냐는 회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후자처럼 회복이 된다면 결과는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직접 한 것들, 겪었던 것들, 그리고 수련의 선생님들이 가져와서 보여줬던 놀라운 케이스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저도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주로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에 CTI 멤브레인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내원을 하신 분인데 처음에 내원을 하셨을 때 6번, 36번 임플란트가 이렇게 주변에 오스테오 인테그레이션이 이미 깨진 듯한 양상을 보이고 계셨고요. 4번이 크라운이 프랙처 돼서 이 부분도 식립을 해야 되는데 인접한 임플란트가 또 이렇게 대각선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심을 수가 없고 이 임플란트 주변도 염증이 발생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다 같이 제거를 하고 좀 오래 기다렸다가 충분한 힐링 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진행을 합시다. 이러고 약 5개월에서 6개월가량 지난 뒤에 내원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축돼서 쑥 내려간 부분들은 계곡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보철과 교수님과 상의를 해서 가이드를 제작을 해서 진행을 하자. 정확한 위치에 식립하고 정확한 깊이까지만 딱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를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으로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상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원을 하셨을 때 설측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설측 내부에는 심하지 않은 그런 디펙트이지만 지금 이 협측에서 보시면 전정이 거의 치조 전까지 거의 올라와 있는 그런 형태의 상당히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디펙트 자체가 내려가니까 전정이 올라와 보이는 그런 형태의 결손부를 나타냈고요. 판막을 조심스럽게 절개를 해서 디스탈 절개는 나중에 좀 더 연장을 했습니다. 좀 너무 소심하게 절개를 해서 디스탈과 메지알 쪽에 버티컬 인시전을 주고 해당 부분을 판막을 박리를 했더니 이렇게 픽스처가 빠진 부분들 고스란히 많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이런 식으로 치유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미리 제작한 서지컬 가이드로 이렇게 원하는 위치, 원하는 깊이만큼 드릴링을 했는데 이 가이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서지컬 가이드를 처음에 적용을 하고 이 내부에다가 정확히 정중앙 부위에 가운데다가 인시전을 긋습니다. 15번 블레이드를 이 홀 내부로 집어넣어서요. 수평으로 긋고 여기서 수평으로 그으면 나중에 가이드를 제거하고 나서 그 수평으로 그어져 있는 인덴테이션을 따라서 인시전을 쭉 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이드를 장착을 했을 때 판막이 정확히 반으로 나뉘면서 가이드가 판막을 눌러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연조직이 전혀 손상을 최대한 입지 않고 드릴링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걸 선호를 합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연조직을 반으로 갈라서 반반 나눠서 드릴링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진행을 계속하게 되는데 드릴링 후에는 이런 식의 홀이 형성이 되었고요. 요 기존에 있었던 임플란트 부위는 좀 피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픽스처를 식립을 하였고요.
픽스처 식립된 벌을 교환면에서 봤을 때는 뭐 큰 디펙트는 아닌가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측방에서 보시면 뒤에 6번 부위는 거의 스레드 3개 가량이 완전히 노출된 형태의 디펙트를 보이고 4번 부위는 이 부분이 거의 스레드 협측이 3개 정도 노출되고 설측은 아슬아슬하게 잠긴 정도의 디펙트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골이 원체 허옇기 때문에 좀 심하게 깊게 안쪽에서 블러드가 올라올 때까지 디코르티케이션을 빵빵 깊게 해주었고요. 멤브레인을 프리폼드 해서 적용을 시켜주었습니다. 내부에 골을 최대한 빵빵하게 집어넣고 이게 사실 제일 처음에 CTI 멤브레인 이렇게 빵빵하게 적용해야 돼요 말씀드렸던 그 사진인데요. 이렇게 빵빵하게 적용을 해서 협측과 설측에 동시에 2개를 장착을 해서 스페이서 커버 스크류를 체결을 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줬습니다. 모자란 부분들은 골을 최대한 충전을 해줬고요. 측방에서 보시면 상당히 경사져 있던 리치가 수평하게 좀 많이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성심성의껏 수처를 했습니다. 호리존탈 매트릭스 수처 2개에다가 상방에는 단순 단속 봉합이고요. 실크가 굉장히 얇아진 것으로 보아서 많이 최근에 사용한 술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지알 디스탈 쪽 버티컬 인시전 한 부분도 성심성의껏 봉합을 해주었고요. 스티치아웃 당시에 무사히 큰 문제 없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이전에 설측에서 구멍이 나서 한번 낭패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가능하면 2주에 한 번씩, 바쁘시면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4개월의 기간 동안에 자주 오셔서 그냥 오셔서 정말 담소 나누면서 체크만 해보고 아프지 않으시죠? 뭐 이상한 냄새 안 나시죠? 통증 없으시죠? 이 정도의 체크만 하고 보내드리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계속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술 후 방사선 사진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 술 직후 방사선 사진이긴 한데 이 부분이 골이 좀 덜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은 되게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사실 컨티뉴어스하게 골이 들어가 줘야지 조금 더 평탄하게 골이 만들어질 텐데 이 부분 때문에 추후에 약간 지장이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2차 수술 때 내원을 하셨을 때 보시면 CTI 멤브레인을 여기랑 여기에 넣구나 하게 보일 정도로 조직 자체가 원래 얇으시기도 했고 비쳐 보이는 힐링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더 지났으면 요쯤에서는 멤브레인이 뚫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어쨌든 다행히 4개월까지 잘 버텨줘서 2차 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2차 수술 당시 CTI 멤브레인을 먼저 제거를 했고 스페이서를 제거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원하시는 만큼 두툼하게 빵빵한 골이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많이 형성이 되었고 이렇게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하점막이 너무 부족한데 사실 이거 하시면서 좀 고생을 많이 하셔서 수술을 좀 피하고 싶다 하셔서 일단은 이렇게만 해놓고 추후에 잘 안 닦이면 제가 추가적으로 연조직적인 처치를 하겠다고 고지를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차 수술 직후의 파노라마 반사선 사진이고요. 아직은 여기 부족했던 부분이 약간 V자로 꺾여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약 1년 정도의 팔로우업이 있었는데 1년 정도 팔로우 방사선 사진에서 나름 스무스해진 방사선 라인을 보실 수가 있고 뼈 라인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상태로 방사선 투과상이 해소되어서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거를 좀 종합해서 CTI 멤브레인을 사용할 때 저는 이런 것들을 깨달았고 이런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인시전 디자인 자체를 애초에 가능하면 CT를 보시면 좋고 정말 고수이신 분들은 상방에서 연조직을 보고 손으로만 만져봐도 뼈를 아니까 요게 요 정도 디펙트가 생겼고 내가 이렇게 티타늄 멤브레인을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에 맞는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디자인, 인시전 디자인을 선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장에 말씀드렸듯이 CTI 멤브레인은 아직도 윗면과 아랫면의 거칠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리테이션을 생각하신다면 위아랫면을 구분을 지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판막이 일단 기본적으로 1차 유압이 안 되면 CTI 멤브레인은 터져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한 릴리징, 필요하면 저는 버티컬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주는 편이고요. 버티컬과 호리존탈 페리스틸 릴리징 인시전도 다 준 다음에 수처할 때는 반드시 이버팅을 맞추기 위해서 호리존탈 매트리스 수처를 꼭 시행해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CTI 멤브레인 내부에도 사강이 없이 골을 꽉 채우고 그리고 너무 각지면 또 그게 이리테이션이 될 수가 있어서 좀 곡선형으로 밴딩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 지키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익스포저가 일어날 경우에는 감염 여부를 주기적으로 가능한 한 뭐 정말 빠르면 2, 3일마다 체크를 하기도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솔직히 좀 현실적이진 않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체크를 하면서 감염이 발생되나 안 되나 체크를 하면서
6주 이내에는 제거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처음 돌아와서 CTI 멤브레인이라는 걸 접하고 고민을 하고 사용을 해보면서 알게 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임상술기에 CTI 멤브레인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